그래서 난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그냥 해프닝 같은 거 같은데. 네, 그런데 뭐 한상진 꺾은 건 한상진 교수가 최근에 뭐 국부론부터 시작해서 뭐 말하자면 좀 현실 정치에서 볼 때는 조금 좀 나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런 뜻을 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말은 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글쎄 이게 지금 뭐 아주 소수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15명. 그 중에 김한길 개라고 불리는 사람이 3명 있어요. 지금 우리 15명 중에. 그 나머지 12명은 민진모 소속입니다. 대체로.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제가 소속되어 있는 모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김한길 개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별거 없고요. 또 무슨 안철수 개라고 할 만한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으니까 뭐 송호창이 안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뭐 실무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조금 그렇게 논란이 되는 분들이 있는데 터무니없죠. 뭐 수가 너무 작고 너무 그렇게 뭐라고 개파 정치라고 하기에는 빈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안철수 의원의 생각과 이 김한길을 포함한 현실 정치에서 거기 가 있는 의원들의 감각은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굉장히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름이. 네, 그 다름이. 안철수 의원은 이 국민의 변화의 욕구를 가지고 이 정치가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강렬한 의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이제 기존 정치인이기 때문에 역시 정치는 세다. 세를 가져야 된다. 또는 현실 정치에서는 역시 뭐 국회의원이 중요하다든지 원내를 중시하고 또 선거를 중시하고 또 무슨 세를 중시하고 이런 시각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막 급격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판단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극명한 것은 원내 교섭단체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고 뭐 이를테면 공천도 보장하고 뭐 한두 명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분들은 뭐 나오면 공천을 보장하겠다. 그 좀 약속 좀 하고 나중에 둘러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적절히 유입하는 게 좋겠다. 또는 지금 막 영입 경쟁이 벌어지니까 비례대표를 좀 남발을 하나 있더라도 나중에 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좀 양해를 구하더라도 일단은 뭐 좀 보장을 하고 사람을 데려오는 게 좋지 않겠나. 근데 일체 그런 건 안 하시거든요. 비례대표를 약속한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 지금 영입된 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그 중량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제안했다는 사람을 한 10명쯤 만났습니다. 제가. 정말 그 굉장히 과감하게 영입을 시도하고 물론 그만큼 위기가 많았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분들조차도 비례를 약속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뭐 지금 뭐 조금 더 한두 명 있을는지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 정치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과 안 대표의 생각은 좀 다르죠.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씩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를테면 선대위원장을 그 한상진 교수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연인제 영입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이 하시는 일은 다 안철수 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생각에는 오너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 안철수 지지위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상진 대표를 위원장을 세워놓고는 일체 간섭을 안 하시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디테일을 챙기거나 그것을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위치는 인재영입위원장이지만 실제로는 사사건까지 다 개입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타입이 아니라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를 밑에서 자기는 해야 된다. 그렇게 이 역할을 맡으면 그걸 고지식하게 하는 그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뭐 조율이 안 돼서 초기에 뭐 여러 가지 불만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안철수나 김한길 의원이나 정말 껴져서는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되는 안철수의 약점을 김한길이 보완해주고 현실적인
밖에서 온 그 국회의원들이 보완해주고 또 김한길 대표는 갖지 못하는 안철수의 새정치에 대한 의지 그게 아니면 뭐 안철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보완하고 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토론하고 조정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당의 활력이 돼야 될 텐데 그걸 무슨 안철수 괜히 무슨 김한길 괜히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그거는 좀 사태로 오판하고 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죠.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한길 그렇죠. 김한길 개라기보다는 이제 현실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를 좀 많이 대변하고 계시고 이제 안철수는 그동안 많이 적응은 하셨지만 그래도 자칫하면은 우리 당에 대한 또 안철수에 대한 그런 기대가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계시고 그런 팽팽한 긴장이라고 할까 이견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당의 활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정말 우리 당으로서는 필요한 분이었는데 좀 너무 늦게 합류를 해서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그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뵙는 분인데 일은 같이 처음 해봤죠. 사석에서는 뵌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참 아쉽고 그분이 좀 초반부에 결합을 했으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역시 경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두 번 지금 회의를 했는데 말씀 뭐 아주 적게 하셨지만 뭐랄까 무게의 중심을 좀 잡아주신다고 할까. 또 우선 뭐 하신 말씀이 굉장히 편하게 우리 모두를 편하게 하면서도 뭔가 전국을 보고 계시고 그런 그 경륜을 느꼈습니다. 정말 지금 희망을 갖게 됐죠. 그거는 우리 안철수 대표와 우리 신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 분들은 이제 분열의 이름으로 뭐 하고 분열주의자로 우리를 낙인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런 혁신 경쟁 또 야권의 그런 지형이 파이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파이가 커지는 또 정치가 활력을 갖는 지금 여당이 주도하던 수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당 대세론이라고 할까? 옛날에 박근혜 대세론이었죠. 여당 대세론이 무너지고 야당이 활력을 갖고 경쟁하는 구도까지 됐다. 이거는 신당이 지금까지 그거 말고도 뭐 우리가 나옴으로써 뭐 법안들이 통과된다든지 양당이 그런 기득권 제재가 흔들린다든지 우선 폭발적인 정치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양당에 들어가려고 보면 뭐 거기 다 국회의원들이 다 차 있고 뭐 경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뭐 너무 바늘구멍 같았는데 지금 뭐 우리 당의 수도권에 100군데가 넘는데 임무를 찾고 있고 일단 선거는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거 자체로서도 하나의 빈 공간을 만들고 정치의 순환을 만들고 변화에 자극을 주고 긴장을 조성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지금 뭔가 다이나믹이 발생이 정치에 활력을 줬다 볼 수 있겠네. 큰 활력이고 이것이 이제 분명한 것은 대선의 전망을 밝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은 물론 이제 단일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에 단일화 안 하겠다는 사람은 없으니까. 총선에 연대를 안 하겠다는 건 있지만 대선에 단일화 안 하겠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야권. 그건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대선에서는 어떻든 우리는 단일 후보를 내가지고 대선 승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부 교체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수당이 되는 건 어렵겠지만 야권 합쳐서 다수당이 되는 건 어려울지 모르지만 뭐 될지도 모르지만 안 될 야권 분열되니까 그렇지만 대선의 승리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닌가. 그거를 지금 호남 대중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안철수가 나오고 문재인 당이 있고 또 여기 뭐 박근혜 당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야권 표 40%를 20대 20으로 가져가거나 20대 10으로 가져가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40%를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여권 지지층이 30%대로 내려오고 이 두 개가 거의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 그런 3강 정립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즉 1번 지지가 3번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 보수 같은 거 아니면 중도 개혁 세력이 야당 친노 패권 내지는 문재인 이런 분들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박근혜에 있다가 이제 대안을 찾고 무당층에 이동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철수 신당이 나오면서 국민의당이 나오면서 야권표만 가져왔으면 희망이 없는데 여권표를 분산시킴으로써 이번 3번이 잘 연대하고 잘 협조하고 잘 경쟁하면 대선은 이길 수 있겠구나. 그건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다만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도 어렵지 않느냐는 게 비관적인 전망이었는데 지금은 대선에 대한 전망은 조금 그 희망을 많이 갖게 돼요. 일단 저기 반기문이 나온다든지 해서 변수가 생겨가지고 뭐 다른 또 터뷸런스가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지금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 구도가 잘 관리가 된다면 그 대선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저 전략회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동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당이 지금 동요하잖아요. 당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악재가 겹쳐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세에 몰려 있고 호남 민심이 흔들리고 지지율은 빠지고 그런 이제 오늘 그 천정배 합당 있기 전에 상황이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일희일비하지 말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 달 만에 국민들이 이렇게 제3당의 지지 기반을 만들어준 것은 엄청난 정치 변화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냥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한 달 전에 안철수 의원이 정론강 걸어가면서 문재인 전화를 기다릴 때 그게 운명이구나 하고 탈당을 했을 때 지금 한 달 만에 이런 정세를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안철수 자신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는 현상은 사라졌지만 안철수를 지지하던 정치개혁에 대한 욕구가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더 증폭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하나. 두 번째는 호남을 포함한 전통 지지층은 내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보고 투표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이 또 우리 전통 지지층이 국민의당을 버리고 가기가 어렵다. 구조적으로. 지금 총선을 치를 때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당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김종인, 박영선을 갖다 내세워도 그건 문재인 당이라고요. 그리고 이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이라고요. 그러면 문재인 당과 안철수 당 가운데 누구를 세워야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대중들의 판단이 끝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나는 문재인 당으로는 안 된다는 건 오케이. 안철수 당으로 이길 수 있냐는 글쎄요. 그게 지금 현재의 정세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보고 총선을 보게 돼 있다. 안철수는 지금 안철수 의원은 총선을만 생각한다고 하지만 대중들은 대선을 보고 총선을 보고 있다. 대선으로부터 거슬러 올라와서 누구를 어떤 정당을 주력으로 만들어줘야 대선에서 이기는가를 생각한다. 특히 호남은 그렇게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총선에 호남에서의 일당은 끝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도 엎치락뒤 지락도 하고 어쩌고 하지만 안 되고 김종인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김종인 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종인과 박영선으로 분식을 하지만 그것은 친노의 정당이고 문재인의 정당이고 문재인을 대체할 만한 대선 후보가 내년까지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니까 문재인의 당인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평가가 끝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판이라고 생각하죠. 김종인 위원장이 친노를 척결하겠다고 하는 친노를 몰아낸다고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거를 너무 믿고 또 믿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건데 그건 오판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죠. 믿고 싶었다. 이제 지금 여기 나오면 험난하잖아요. 저도 뭐 험난하죠. 선거도 험난하고 너무 고통스럽고요. 여기 나와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뭐 신바람이 뭐가 나겠습니까? 이거 뭐 실수는 없고 너무 뭐 아슬아슬하고 뭐 그런 탈당이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이번에 20년 만에 정말 밤잠이 안 오죠. 그렇지만 그때 우리가 계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계산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인가, 그리고 또 제가 여태까지 가져왔던 소신에 맞는 건가, 그 일관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관성을 극단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요번에 조경태죠. 네. 위대한 몰락이죠. 위대한 몰락. 위대한 몰락. 왜냐하면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쓴소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용기 있는 발언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또 뭐 동의 안 하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동의하고 박수치고 격려했잖아요. 특히 호남이 많이 격려했습니다. 그런 그 반노 정서라고 할까, 문재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 격려를 보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새누리당으로 가버렸어. 완전히 그동안 한 얘기들이 다 물거품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탈당을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13년 전에 민주당을 지킬 때와, 그래서 내가 탄핵에도 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지만 열린우리당 분당에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민주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적 이동이 없이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요 또 친노 패권에 반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때 민주당을 지킨 것과 지금 이 당을 나온 것이 동일한 논리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입장이 그 나무는 가만히 서 있으나 바람이 나무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탈당선언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한테 익스큐즈를, 용서를, 사과를 드리고 싶었죠. 탈당이라는 게 제가 이번에 탈당 자체는 누가 뭐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 민주당을 지킬 때의 소신과 지금 여기를 떠날 때의 소신이 똑같은 것이다. 제 노선이 똑같은 것이고 또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저항하고 쓴소리하고 그런 건 똑같은 거니까 용서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죠. 노선 시원하게 좀 조금 변화는 있겠으나 비교적 김대중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선이 중도 개혁주의인데 그것을 풀어서 설명한 말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었죠. 이제 그걸 갖고 집권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도 그 중도 개혁주의 정당인데 그때에 비해서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사회한국화가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서민이라고 할까, 이런 게 더 늘어났고요. 그러면서도 또 보수가 또 강화된 상황에 있어서 이념적 지형은 변화가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중도 개혁주의 정당. 조금 더 우리가 표현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중도 진보주의 정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옛날에 중도 진보주의라고 했는데 지금 뭐 보수가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중도 개혁주의 정당이라고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지향이 뭐 이념적 지향 같은데 그 표현하거나 하는 행태는 진보 강화론 쪽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간과하고 있지만 정의당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태도가 달랐죠. 대별해보면 지난 총선 이전, 이번 대선 이전까지는 통합진보당과 민주당은 통합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연대가 아니라 통합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것이 빅텐트론이에요. 진보 강화 빅텐트론이었어요. 왜? 진보당이 5 내지 7%를 갖고 있는 한 수도권에서 선거를 이길 수 없고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두 축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그 운동권 출신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집권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은 제가 꼭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벌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무슨 해군기지니 뭐 FTA니 뭐 다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FTA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FTA를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FTA 반대야.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강령과 노선을 갖고 있는데 이걸 당으로 합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것이 우리 생각이죠. 지금 우리 국민의당이 정의당과 합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무슨 무상급식을 한다든지 뭐 누리 예산을 편성한다 이럴 때
정책적으로 연대할 수는 있지만 우리 당이 정의당하고 연대를 한다거나 무슨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천정배 의원 들어오셨으니까 그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중도 개혁주의라는 것이 양극단을 배제하는 수구 보수를 배제하고 그 극단적 강경 진보를 배제하고 이 그 합리적 성찰적 진보와 그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를 같이 묶어서 그렇게만 중원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만 집권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지금 국민의당의 큰 자산은 그 중도 개혁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중도란 말이 어감이 안 좋으니까 우리 안철수 대표는 그걸 합리적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했지만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죠. 경제민주화는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의 그 공정성장론 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의 경제정책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나 또는 저쪽에서도 똑같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천 의지와 그 내용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은 상당히 진척이 있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터무니없는 얘기죠. 재벌의 독점이 심화됐고 일감 몰아주기는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또 이 순환 출자를 포함한 문제들도 아직 남아 있고요. 이번에 롯데 사태에서 보듯이 그런 게 있고 중소기업들의 영역이 넓어지기는커녕 계속 어려웠고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처해 있고 그래서 정말 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생태계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데까지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권 또 의회 입법 활동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일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안철수 의원은 그래야만이 새로운 성장을 해나갈 수 있다. 성장 동력이 그런 공정 성장만 하면 한국 경제는 아직도 성장에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남북 경제 그 두 가지 축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뭐라고 할까 새로운 그 생태계를 필요로 하니까 IT 문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창조 경제 이런 요소 혁신적인 요소 또 새로운 그 경제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대가 단순한 중소기업과 무슨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일만 가지고 경제를 살린다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그 정운찬 총리가 얘기하는 성과 공유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당에서도 좀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뭔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돼가지고 저도 그 굉장히 놀랐는데 이명박 대통령 MB맨들을 영입해야 된다는 것이 주된 논의가 아니고 그냥 그 전에 이 김봉수 이사장이 영입이 되다 보니까 MB맨들 제 표현은 MB맨 또는 MB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개혁적인 사람들, 실용주의적인 사람들은 영입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우리 당의 영입은 진보를 주로 하고 보수를 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야당이기 때문에 또 우리 영입은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인사들이 줄을 이루고 또 MB 쪽이 지금 이제 박근혜로부터 지금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탄압 받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유능한 인재들은 영입해다 써야 된다 그런 얘기지 MB가 그쪽 인사들이 무슨 영입 대상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게 약간의 와전이 됐습니다. 그것만 따서 얘기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한 3분의 2에서 4분의 3은 우리 전통 지지층이라고 할까 진보 내지는 중도에서 가져와야 되고 보수 쪽으로서도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많이 안 대표가 정치적으로는 경륜이 뭐 시간적으로는 저한테 많이 부족한 분이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솔직히 뭐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정치 경험을 했다는 이유로 또 다선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안 대표의 생각을 뭐 이렇게 자문한다고 할까, 글로 끌어간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자기 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판단이 맞는데 아니야 좀 이것 좀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정말 옳은가에 대해서 내가 회의를 해가지고 요즘에 좀 많이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치하면서 나는 너무 현실에 물들고 현실 정치에 너무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그동안 초심에서 가졌던 정치나 이런 원칙을 많이 잃고 있지 않은가 하는 자기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안 의원이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제시한다고 할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좀 존중해 주고 싶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원칙을 버리게 되면 자기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지난번 당에 와서의 공천과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뭐가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성찰을 하고 있고 또 그래가지고 요번에 또 그렇게 되면 자기는 이제 끝이다라는 위기감. 그래서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자기를 지킨다는 건 국민의 변화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다 보면은 자기는 끝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얘기는 현실 정치의 뭐 일반적인 경험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따라온다면 안철수가 우리들이 생각과 뭐 저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인 현실 정치의 논리와 사고에 끌려온다면 안철수는 아니죠. 안철수는 그러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손정배 의원이 더불어로 가면은 현실적인 권한 또 움직일 수 있는 공간 그건 훨씬 넓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 의원이 이 어려운 길 좁은 문으로 들어섬으로써 손정배 의원이 그동안 해왔던 호남에서의 정치를 개혁하고 혁신하겠다는 생각을 일관성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손정배 의원이 오늘 이후에 더 큰 호남 정치의 중심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뭐 워낙 오래된 사이잖아요. 참 손정배 의원의 결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또 손정배 의원에 대해서 더 오히려 난 손정배 의원하고 생각이 이렇게 같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지난번에 열린당 막 창당할 때 난 반대했잖아요. 그리고 뭐 FTA 막 저렇게 막 농성하시고 막 너무 진보 강화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갸우뚱했는데 오늘 결정은 정말 저가 정말 존경하고 싶고 좋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좁은 문으로의 결정이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죠. 제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는 것과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음지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음지로 가는 길이죠. 총선 전망이 불투명하죠. 여기 나오게 되면. 여보세요? 네,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손정배 의원이 오늘 이렇게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첫째는 당의 정체성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정체성 문제가 참 고맙게도 너무 뭐 국부론이니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치 우리 당이 야당의 그런 진보 내지는 어떤 개혁적인 것부터 이탈해서 너무 보수 내지는 이쪽에 의원 확장한답시고 한 건데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해인지 실제 그런 건지 그런 것은 좀 해소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손정배 의원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
호남에서의 그런 상징성이나 그런 면에서 호남 대중들의 요구를 당에다 반영하고 정권 교체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또 생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부차적으로는 역시 그 안철수 김한길 갈등이 없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두 분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리고 아주 우리 김한길 대표가 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모두의 승리가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그분들보다는 이제 호남 광주 연남에 뭐 다수의 의원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논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시스템으로 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기득권을 버리는 노력을 뭐 저희들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워낙 우리 이쪽에 워낙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좀 덜 나오는 것 같고, 그러나 어떻든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득권을 버리고 이 당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버리면 버릴수록 국민들이 우리한테 지지를 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공천 과정은 굉장히 시스템으로 또 그 지역 주민들 여권 우리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저기 같습니다. 이 지금 처음 해보는 일이라 지금이 처음 해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모든 지금 사고나 행동이 어디 교과서에 나오는 거나 다른 여기까지 답습할 그 허위 그냥풀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창조적이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우리의 판단, 행동, 인물, 문화가 새누리나 더불어와 무엇이 다른가. 이거 하나를, 그게 변하니까. 그 제가 something different라고 그랬습니다. different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 different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발상이 전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자세히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저 대기업들과 이 독점 거대 기업들과는 다른 방법의 혁신형 기업들이 선택하는 신제품, 이걸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인재도 달라야 되고 정치 문화도 달라야 되고 또 우리가 내놓는 정책도 달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달라야 된다 이 주장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다 관철하고 혁신의 내용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뭐라고 할까, 새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정치에 도입하는 일인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죠. 스티브 잡스의 정신이 다른. 당연히. 그래서 지금 저기 이제 창고 게러지에서 하는 지금 이노베이션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표현한 거는 무슨 IBM이나 GE나 GM이나 무슨 선마이크로나 이런 대기업들 속에서 창고에서 지금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이 뭐 구글도 만들고 페이스북도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고 이런 창업 몇 명.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용어를 이제 썼는데 내가 윤여준 장관한테 칭찬받았습니다. 조직은 슬림화해야 된다. 우리는 큰 조직을 만들 공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노마드, 유격적인 유목민 같은 그런 유격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크리에이티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랫폼 정치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도전적이어야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창조 정신을 가지고 창조와 도전의 정신을 가지고 가지 않는 한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 거기에서 이제 플랫폼 정치라는 말을 윤 장관께서 그걸 끌어내셔가지고 저한테 앞으로 플랫폼으로 간다. 어쩌면 당원이 하나도 없는 정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플랫폼 정치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이 지금
기업이나 시장에서 두 개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는 플랫폼을 잡아야 되잖아요. 플랫폼 잡는 네이버가 플랫폼 잡은 거잖아요. 구글이 잡은 거고, 페이스북이 잡은 거고, 어? 저 애플이 지금 이 애플 앱이라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그 플랫폼을 잡는 게 기업이 승리하는 길인데 왜? 플랫폼이 생산자와 소비자들 사이에 그 소통 방식을 수천 배로 확대한 장을 열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정치는 이 뭔가를 만들어서 제품을 내놓고 그 제품을 사라고 하는 소비자한테 선전하는 그런 장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 하고 가르쳐주고 설교하는 장이 아니고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는 플랫폼으로 모으는 장 그거란 말이에요. 정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편집하고 트리밍하고 그리고 그거를 선택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게 정치인데 플랫폼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정책위원회에서 만든 정책을 국민들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건 안 된다 이거죠. 각계각층의 소리를 들어야 돼. 우선 들어야 되고 그거를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하여튼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렇게 가야 된다. 그것이 전체 그 당의 문화 정치에 그걸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천정배 의원의 합당에 그 부수적 효과 가운데 하나는 원내 교섭단체가 아주 성큼 다가왔다고 생각하죠. 정체성도 잡아주고 원내 교섭단체도 해주고 완전 복덩어리네. 저는 어제 저녁에 알았는데 이거 오늘 하는 거. 이제 아이고 4개 또 야당 호남 신당 가운데 하나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오늘 점심 먹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총선의 분수령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원내교섭단체 우리 고민했잖아요. 15명이 있죠. 최재천 의원 들어오면 16명이죠. 그리고 천정배 이거에 2명 들어오니까 18명이죠. 그 호남에 지금 망설이는 의원들이 야 이게 호남이 이제 천정배하고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기우겠구나. 어제까지는 몸 재고 있다가 한 반쯤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수도권 의원들도 뭐, 야, 이거 다 이제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천 의원이 참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박주선 의원 들어오실 거고, 그러면 대체로 18석 되니까 2석은 뭐 쉽게 채워주자. 정치는 덧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치는 덧셈이 원칙이 있을 때만 덧셈인 것 같습니다. 덧셈을 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떨 때는 조직을 도려내는 것이 또 정치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무작정 덧셈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구나 그런 생각하죠. 그렇지만 통합은 하고 이제 인재 문제도 그런 거잖아요. 문턱은 낮추고 다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공직에 내보내거나 선출직에 내보낼 분들은 아주 엄격하게 심사해서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 딜레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총선연대가 있다고 하면은 이 신당의 존립이 어려워지고요.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우리 신당의 최고의 그 가치와 목적은 지금 여당의 지지자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여당의 지지자가 마음 놓고 찍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일이에요. 야당 지지자는 우리가 없어도 가져갈 수 있는데 야당의 지지자 가운데서 좀 흔쾌하게 찍을 수 있도록 하고 여당 지지자들도 올 수 있는 10%의 지금 여당 지지를 가져오는 게 우리의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야권 연대를 통해서는 그런 역량들이 다 돌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전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뭐 3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당을
그러니까 문재인은 아니고 친노 패권은 아니고 뭐 낡은 진보는 아니다. 그렇게 하는 네거티브한 규정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규정이 뭐냐? 우리가 만드는 신당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비전이 뭐냐? 뭐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먹고 사는 거와 관계되는 연관이 있는 정당, 일자리에다 목숨을 거는 정당,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건데 그것과 괴리돼 있으니까 국민들이 아예 그냥 정치판을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서 죽겠는데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걸 뭐라고 가지런히 표현할 것인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비호남 지역에서의 영남이나 그 지역 구도가 잡혀 있는 상황이 아닌 지역에서는 이게 일여다야의 구도가 되는데 일여다야의 구도에서 어떻게 선거를 이길 수 있겠나 일반적으로 그거를 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까 얘기한 야권 통합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걱정이 되죠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당의 지지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것이 야권 후보의 단일화의 협의한 틀 속에서는 이것이 그 말하자면 다시 돌아가는 거 문제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아 역시 저놈들은 저러는구나 한독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3번 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청원이 압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이어서 2번으로 표가 분산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1번에서 지지가 와야 된다고 무당층에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픈스타계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공천을 하고 어떻게 선거를 해야 2번을 띄워주고 이길 수 있는가 그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법이 없는데 찾는 건지 해법이 있긴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머리가.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정치에 식상하고 절망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정치를 살맛 나는 정치로 희망을 갖는 정치로 바꿔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것이 신당을 만들고 제3 신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역시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봐왔지만 너무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정치도 뭐 사회문화도 다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이번 총선거는 야당의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문제, 그동안 반복적으로 져왔던 잘못된 노선을 극복하는 문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다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야권의 재편, 야당의 재편을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큰 실험에 대해서 또 도전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